앞에서 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활용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어떤 호수에서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와트 퍼 제곱미터일 때 여기서 이 단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 미터 제곱은 뭘 나타내는 단위일까요?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1 제곱미터니까 가로가 1m, 세로가 1m.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1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에서 A 와트는 여러분 전기 에너지 단위인 거 알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에 전기 에너지가 A만큼 우리 발생되고 있을 때,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을 때를 우리는 이 단위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 와트 퍼 제곱미터일 때 그러면 수심이 H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가 Y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Y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호수에서의 빛의 세기가 256분의 A 와트 퍼 제곱미터인 곳에서의 수심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다이버가 바다 깊은 곳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버는 깊은 바닷속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변이 어떠하죠? 네, 어둡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이 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바로 보면 y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인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식에는 h라는 수심을 주어지면 y라는 빛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a는 뭐죠? a는 맨 처음에 주어지는 수면의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수면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수심이 우리 8m라고 합시다. 점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그것의 딱 절반이 되는 부분 있죠? 절반이 되는 부분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수심이 4m가 되겠죠? 절반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뭘 구해볼 거냐면 이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우리 4라고 할까요? 여기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4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4m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빛의 세기와 8m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빛의 세기를 우리 각각 구해봅시다. 그럼 4m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Y는 A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수면 맨 처음에 주어지는 빛의 세기를 했으니까 여기 A 자리에 4가 대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는 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수심 4가 대입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4, 1은 4, 4, 1은 4 약분이 되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도 약분이 돼서 결국 2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는 빛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그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4가 되면 4m 아래는 바로 2가 되는구나,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그럼 8m일 때 볼게요. 이 8m 이때의 빛의 세기는 마찬가지 수면에
수심에서의 빛의 세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8 이렇게 되면 되죠. 8 그러면 약분이 되고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제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4분의 1이 이제 좀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약분해서 1이 되죠. 1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또 8m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의 빛의 세기는 1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즉 수면이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점차 작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건 구체적으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이제 가로축은 x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수심에다가 우리가 값을 주면 y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는 h축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은 y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y는 상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이 부분은 2분의 1에 4분의 h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즉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a 곱하기 이 4마저도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2의 4제곱이 되니까 16이 되죠. 그러면 16분의 1의 h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 이거나 다음에 이거나 전부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밑이 2분의 1이든 16분의 1이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처럼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수심이라는 건 0m부터 1m, 2m 이렇게 의미를 가지지 수심이 마이너스 1m인 건 그렇죠. 의미가 없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0부터 해서 크거나 같은 부분에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수심이 1m, 2m, 3m 점차 깊어짐에 따라서 빛의 세기는 점차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감소니까 점차 빛의 세기는 이처럼 작아지게 된다. 라고 그래프에서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조금 배경 지식이 조금 쌓여졌나요? 네. 그럼 이젠 정말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여러분 y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라고 두고서는 각각의 변수가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 적어두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수면의 빛의 세기죠. 그래서 수면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듯이 적어주면 좋아요. 수면에서 빛의 세기, 수면의 빛의 세기. 그 다음에 h는 수심이었죠. 그래서 얘는 수심이야. 그 다음에 y는 바로 그 수심에서의 빛의 세기.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두면 y, 그 다음 a, 그 다음 h 각각이 뭘 뜻하는지를 바로 보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256분의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5분의 a는 y에 해당할까요? a에 해당할까요? h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y가 되겠죠. 빛의 세기. 그러면은 256분의 a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가 성립한다. 라가 되겠죠. 그래 놓고 뭘 구하자? 수심을 구해보자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h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h가 얼마가 될까?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 미지수 h가 바로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을 풀어보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있는 a는 이와 같이 약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56분의 1이니까 256이 2의 몇 제곱이죠, 여러분?
2의 5제곱이 32죠? 2의 6제곱이 64. 그럼 2의 7제곱이 48, 128. 그렇죠? 그럼 2의 8제곱이 6, 5, 2, 256. 그렇죠? 그러면 8제곱이죠? 그럼 8제곱 분의 1이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h, 즉 이거 풀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 2의 8제곱 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8제곱이죠? 그래서 그거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h와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이 2로 같으니까 같은 값을 가지려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분의 h가 되겠네요. 그리고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여기 약분이 되고 따라서 h는 그렇죠. 3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심은 얼마가 되죠? 32, 그렇죠. 미터이다라고 이처럼 h가 32까지만 구해주면 끝이 아니고 이 32가 뭘 뜻하는지 문제 상황에 맞게끔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여러분 만약에 서술형 평가가 되면 여기까지 완벽히 적어내야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수학에서는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이 답이 처음부터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려놓고 그걸 맨 마지막에 서술해 주는 것까지가 문제 해결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우리 반성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답을 구하고 나서 문제 상황에서 이 해답 h가 30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여기선 수심이었으니까 수심은 32m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서술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풀이가 좀 길었죠? 4번하고 5번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4번 어느 금융상품에 A 만원을 투자하면 여기 자, 여러분 학습지에는 T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T년 후에는 Y 만원이 된다고 할 때 Y는 A 곱하기 5분의 6에 2의 T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자. 이 금융상품이 625만 원을 투자하면 몇 년 후에 1296만 원이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잡하죠? 여기 식부터 선생님이 한번 써주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뭘 했냐면 각각의 변수들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듯이 한번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금융상품에 A 만원을 투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투자금이라고 할까요? 투자하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돈이니까 투자금이라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는 뭘까요? T는 T년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 기간을 뜻하게 되겠죠. 투자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 단위로 투자 기간이 여기 T 자리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Y만 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는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익이 좀 붙어서 이제 내가 투자금을 다시 받게 되겠죠. 그때 받게 되는 금이 Y가 되는 건데 우리 이거를 투자 좀 경제용어로 좀 쓰면 투자 반환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고 나서 내가 다시 받게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죠. 내가 어떤 돈을 이제 좀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투자한 원금에서 어떤 이익금이 붙어서 다시 돌려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이 불려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돌려받는 이 금액이
증가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밑이 5분의 6인 거 보면 알지만 여러분 밑인 5분의 6은 1보다 어떻죠? 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그렇죠.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질문. 여기서 가로축은 어느 변수가 와야 될까요? y, a, t 누가 가로축에 와야 될까요? 그렇죠. t가 와야 되겠죠. 투자 기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받게 되는 투자 반환금을 y라고 두면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기간은 0부터 출발하겠죠.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부분은 그래프에서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처럼 1년, 2년, 3년, 4년 즉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돈은 불려지고 불려져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지수가 1보다 작은 상품에 가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가입하면 안 되죠. 내 원금을 더 깎아먹게 되는 식이 완성이 되니까요. 물론 그런 투자 상품은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금융상품에 625만 원을 투자하면이라고 했어요. 내가 투자하면 이래줬으니까 625는 어디에 대입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A에 대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더니 1296만 원이 됐대요. 그럼 1296은 어디에 대입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Y에 대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296은 625 곱하기 5분의 6에 2분의 t제곱. 즉, 이 식을 만족하는 t를 구하세요. 이 말인 거죠. 이해되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을 어떻게 풀이를 접근해야 될까 보니 1296은 6의 거듭제곱이죠. 6을 제곱하면 66, 36이죠. 그러면 6의 세제곱을 하면 6, 6, 36하고 6, 38 하면은 216이죠. 그 다음에 6의 4제곱을 하면 6, 6이 36, 6일은 6 하면 9가 되고 6이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의 4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6의 4제곱은 625는 5의 4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5분의 6에 2분의 t가 돼요. 그럼 5분의 4제곱을 이제 나누게 되면 여기 5의 4제곱분의 6의 4제곱 아니면 처음부터 625를 나누고 식을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6의 2분의 t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똑같이 4제곱을 지수 전체로 묶어내게 되면 이처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밑을 5분의 6으로 동일하게 만들었으니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4는 2분의 t와 같아야 되고 따라서 t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구했다 하고 끝을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랬죠? 내가 구한 해를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려놓고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리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8년 후이다 라고 정리를 맨 마지막에 해주면 되겠죠. 8은 바로 8년 후라는 기간이 소요되면 1296만 원이라는 투자 반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었죠? 네. 그러면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어떤 치료용 주사액은 혈관에 주입되면 몸에 흡수되기 시작해서 T시간 후에 혈액 속에 남아있는 양은 처음 주사한 양의 제제곱근의 2분의 1 전체 T제곱이다. 혈액 속에 남은 양이 처음 주사한 양의 64분의 1보다 작으면
이 주사에게 약효가 없다고 할 때 이 주사에게 약효 지속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세제곱근 2분의 1 전체 t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t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죠? 여기 t가 네, 주사한 시간이 주사하고 이제 지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사한 후 주사하고 지난 시간 이렇게 정리할까요? 주사하고 지난 시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주사하고 지난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이제 주사액이 되겠죠. 여기 혈액 속에 남아있는 주사양이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혈액 속에 남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이거죠, 이거. 양이 64분의 1보다 작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4분의 1보다 작으면 약효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면 약효가 없어지는 그 시점이 언젠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세제곱근 2는 2의 몇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네,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 그거의 t제곱은 작다. 64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6제곱이라고 계산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3분의 1을 이 밖으로 드러내도 되죠, 여러분? 그러면 2분의 1에 3분의 1 곱하기 t에서 3분의 t라고 바로 적어도 되겠죠? 3분의 1과 t가 곱해져서 3분의 t. 어차피 1은 3분의 1제곱이라고 해도 같으니까 이제 똑같이 3분의 1이 지수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건 작다. 이건 2분의 1 전체에 얘는 몇 제곱? 그렇죠. 여기 똑같이 1의 6제곱이라고 보면 6을 똑같이 덜어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및 2분의 1은 1보다 작음으로, 그렇죠. 작음으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3분의 t와 6을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우변이 컸다는 말은 좌변의 지수인 3분의 t가 컸다라는 말이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하면 t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8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끝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그러면 이거예요. 64분의 1보다 작아질 때는 우리 18시간 크다니까 포함되지 않고 이 큰 범위 18시간보다 크게 되면은 64분의 1보다 작게 되니까 벌써 약효가 없는 시간의 구간이 되겠죠. 약효가 없는 시간의 구간. 그러면 18시간을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는 약효가 있었다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18시간을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약효가 있다가 됩니다. 문제에서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니까 바로 지속 시간은 얼마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18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18시간이 약효의 지속 18시간이 약효의 지속 시간이다. 그죠? 혹은 약효의 지속 시간은 18시간이다 라고 문제 상황으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지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는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 혹은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처음 주어진 그 시기에 각각의 변수들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변수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정리해 두듯이 적어 두세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만 잘 찾아가고 맨 마지막에 식만 잘 풀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술형 문제일 때는 맨 마지막에 문제 상황에 맞게끔 재진술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술형 평가에서는 반드시 답만 구하는 것까지가 만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진술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